한 제국의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구에 대한 괴원 위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얼마나 멸리 갈 수 있을까. 벼랑새우 식민지 제국에서 제어배어레온 단순한 교정기 행위가 아니었다. 교제어 세운 명확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계산된 광경기도에 os다. 강제노동계세어부터 인간세용기 한계를 내어며 세워내온 신체적 제어배어레 이래오기까지 이래어한 관하행되어레온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개교육도록 세울기에도 에었다. 교제어스되어레온 단순한 훈육이 수단이 아니라 수백만 명개월 두려움과 제열대제옥인 굴복이 제재하라에 두기 위한 지바이 도구였다. 게으려나 이래어한 통제를 강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고문과 제어배열이 방배어배운 무엇이어 세울까? 기요틴, 정기이도기. 기요틴에온 외원레 벼랑새우 희역명 동간 정기 상징계우로 고안되었지만 벼랑새우 식민지에서 내온 제열대제옥인 통제의 무기로 발전하였다. 광배움 위한 식민지 영역 나에서 이 도구내온 개우 효율세용규로 유명하세우며 비업지역 도계세요 지바이 수단으로 바이온화하였다. 개우 칼날레온 베어베올 에옥인 사람들에게만 내리어진 개옷이 아니라 제국이 부여한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어지내온 사람들에게도 내리어지었다. 기요틴에온 19세기 벼랑새우 식민지에 도입되어 세우며 이내온 종교원과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하여 관도엔 공가지역인 광경이 되었다. 유럽에서 내온 건정한 정기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식민지에서 내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개우제어 세운 벼랑새우 제국이 우위를 현지 주민들에게 강화하내온 역할을 했다. 기요틴이 주요하게 사용된 알제리에서 내온 1830년에서 1962년 사이 수천 명이 개우 칼날 아라의 공가제어 개우로 제어형도였다고 구정된다. 이러한 제어형계운 반란이나 이유모와 같은 심각한 배움조회를 제어비열하였지만 또한 벼랑새우 제엄리용에 대한 제어항 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인 경고로 작용하였다. 기요틴 제어형계운 개의사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개우제어세운 종종 공가의 광장에서 대중 앞에서 행하지어 세우며 식민지 당국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예레올 데울레오 인도카인에서 내온 제어형기 며칠 전에 예고되어 제운 제어 지역이 마을 사람들이 몰리어 데울레었다. 역사제역 기록에 따르면 1908년 베테우남 반란 지도자내온 수백 명이 지켜보내온 가운데 기요틴에 의하여 제어형되어 세우며 이내온 개위 구정자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전략이 일환이었다. 세네갈에서 내온 1923년 벼랑새우가 복화한 노동제도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다카레우 광장에서 반란자들이 공가적으로 제어형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견들레온 지역 주민들에게 식민지 괴원위에 도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관도된 제어시였다. 기요틴은 무가비열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가벼운 배움조에는 제형기나 가직질과 같은 신체적 제어별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제어형 방배어배운 주로 중요한 사리에만 사용되었다. 정치제역 반세제인사, 도그립 운동기, 지도자대울, 게으리고 반란자대울이 주요 대상이었다. 개우목제어개운 단지제어개울, 신체제어개우로 재개어하내온 제어세 개우치지 않고 개우대울이 구정자대울이 사기를 그 제어그내온 제어시였다. 눈에 디내온 예로내온 1911년 반란을 일으킨 히오미레을 바데운 알제리 모하메데우 벤 압델 게우림이 제어형기 있다. 개우이 기요틴에 의한 제어형기운 지역 믹식민지 대표자들이 지켜보내온 건데 이루어지었으며 벼랑새우 제국이 괴원력과 힘을 강조했다. 벼랑새우 식민지에서 기요틴이 사용되온 20세기 중반 탈식민지화 운동과 구제사회의 식민지 관행에 대한 정가한 감시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다. 교류나기의 영향기운 계속되었다. 벼랑새우 식민지에서 기요틴이 유산해온 단순히 정기의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국이 백외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울게 된 세제세어 애역제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한다. 기요틴이 칼날레을 통하여 기요틴의 이중제역인 상징계우로서 자리를 확립하였다. 일부에게 내온 제형기 다른 이들에게 내온 공포. 이 내온 식민지 매그라케세오 괴원력, 비업 지배 사이 복잡한 관계를 반영한다. 깨는 바퀴, 가장 잔혹한 처벌. 프랑스 식민지 초기 년도에 사용된 처형 방법 중 깨는 바퀴 캐트린 윌로도 알려짐라는 그 잔혹함과 시각적인 충격으로 두드러졌다. 식민지에서 그 사용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명성은 식민지 정의의 무서운 상징이 되었으며
프랑스 제국의 역사에서 음울한 장을 남겼다. 깨는 바퀴는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처형 방법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나무 바퀴에 묶여 팔과 다리가 바퀴의 바늘에 펼쳐진 채로 놓였다. 그런 다음 철제 막대기나 다른 무거운 도구를 사용해 처형자는 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몸통 쪽으로 이동하며 사지를 하나하나 부러뜨렸다. 일부 경우에서는 희생자가 등을 대고 눕혀져 마지막 타격이 가슴에 떨어져 죽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더 잔인한 처형에서는 희생자가 수시간, 심지어 수일 동안 살아있게 두어 결국 공공장소에서 죽을 때까지 노출된 채로 지켜보게 했다. 이 처벌의 공개적인 성격은 그 영향을 더욱 증대시켰다. 처형이 이루어지는 광장과 공동 공간에서 관중들은 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목격해야 했으며 당국은 이 사건들을 제국의 절대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20세기 프랑스 기자 알베르 롱드르 오베르 런던은 프랑스 식민지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식민지 통치에서 정의되지 않은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폭로하는 데 그의 펜을 사용했다. 롱드르는 프랑스령 기아나와 알제리와 같은 곳에서의 착취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여기서는 식민지자들과 식민 통치자들 간의 차별이 압도적이었다. 뉴올리언스에서 기록된 한 사례에서는 1730년에 대규모 탈출 시도를 주도한 노예의 처형이 묘사된다. 그는 바퀴에 묶여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절차의 복잡성과 요구되는 협력 수준은 당국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던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다. 18세기 후반 루이스 콩고라는 뉴올리언스의 흑인 집행인은 식민지에서 여러 형태의 처벌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중에는 체형과 깨는 바퀴 처형도 포함되었다. 콩고는 자신도 노예였기에 식민지 사회 내에서 디터빙한 권력 관계를 상징화했다. 그가 잔혹한 처벌을 집행하는 역할은 당국이 어떻게 억압받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통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바퀴의 사용은 우연이 아니었다. 식민지 행정은 반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던 먼 지역들에서 자국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다. 깨는 바퀴는 억제 기제의 역할을 했으며 비록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지역 사회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마르티니크와 과델루프와 같은 카리브해의 식민지에서는 1758년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선원이 주요 항구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바퀴가 사용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처형은 대중을 끌어들이며 식민지 주민들과 노예 인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세기에는 깨는 바퀴의 사용이 사라졌고 더 빠르고 실용적인 처형 방법인 기요틴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처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식민지 전략의 진화를 반영한다. 비록 그 사용이 사라졌지만 깨는 바퀴는 식민지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식민지 시스템에서 권력 관계의 상징으로서 이 극단적인 처벌은 프랑스 제국이 행사한 절대적인 통제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대표했다. 채찍질과 체형, 프랑스 식민지 제국에서의 처벌 방법. 채찍질과 체형은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징계 전략에서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처벌은 1881년에 제정된 인디제나법 코드 드 인디제나해서 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이 법은 식민지 당국에게 토착민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법 절차 없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채찍질은 일반적으로 나무 막대기나 대나무로 시행되었으며 체형은 가죽 밧줄로 이루어졌다. 구타 횟수는 범죄에 따라 다르며 식민지 관리자나 지역 주장들이 프랑스 정권의 감독 아래 결정했다. 이러한 처벌은 종종 공공광장이나 작업장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앞에서 행해졌다. 1908년 세네갈의 기록에는 한 젊은 남자가 식민지 당국이 감독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거부한 이유로 25대의 채찍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도차이나의 농장에서는
생산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노동자들이 10대에서 50대까지 채용을 받았다고 당시의 공식 문서가 전하고 있다. 1912년 정부 보고서는 세금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마을에서의 처벌을 언급하고 있다. 니제르의 한 지역에서는 지역 행정이 요구한 지불 기한을 지키지 못한 몇몇 남성들이 공개적으로 채용을 당했다고 한다. 1923년 토지 수탈에 반대하는 농부들의 한 무리가 집단 채용을 당했다고 식민지 기록에 나와 있다. 각 사람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채용을 받았다. 1930년 고무농장에서의 파업 중 몇몇 노동자들이 당국의 최후 통첩 후에도 일을 재개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고 한다. 회사 기록은 이를 즉각적인 억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디제나법, 코드 드 인디제나 은 명령 불복종, 세금 납부 지연, 강제노동 참여 실패와 같은 범죄에 대해 신체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항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는 신속하게 공식적인 저항 없이 실행되었다. 세네갈에서는 1910년 사건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도로 건설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의 채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 문서들은 이 사건을 식민지 지침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징계 조치로 묘사하고 있다. 신체적 처벌은 1940년대까지 여러 프랑스 식민지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당시 식민지 관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커지면서 이러한 방법들은 점차 의문을 제기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식민지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직접 통제를 유지하고 있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처벌의 역사적 기록은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행정정책의 일환으로 제재를 즉시 실행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반영한다. 뜨거운 철로 낙인 찍기, 지배의 상징. 뜨거운 철로 낙인 찍기는 프랑스 제국의 식민지에서 통제와 징계를 행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 중 하나였다. 본래 프랑스 본국의 형벌 제도에서 유래한 이 처벌은 식민지에서 발전하며 더욱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노예 제도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 관행은 뜨거운 철을 피부에 대어 상징이나 이니셜을 새기는 방식으로 개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낙인 찍기는 주로 범죄자나 불순종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다. 카리브해 지역, 특히 아이티와 마르티니크에서는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이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도둑질, 탈출, 반란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뜨거운 철로, 도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볼로에르와 같은 문자나 식민지 당국의 특정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노예 제도에서는 낙인 찍기가 추가적인 목적을 갖게 되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은 종종 소유자의 이니셜, 농장 상징 또는 식민지 당국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이 과정은 보통 항구에 도착하거나 구매 후 이루어졌으며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록의 형태로 정당화되었다. 이 표식은 영구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식민지 계층 구조 내에서 노예의 굴복을 강화하는 신체적 상징이 되었다. 뜨거운 철로 낙인 찍기는 특히 IT 혁명 1791년, 1884년 중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당시 생돔eng긋으로 알려졌던 IT에서 이 관행은 노예 인구에 대한 가장 눈에 띄는 비인간화 및 억압의 형태 중 하나였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붙잡힌 반란자들의 몸에 새겨진 표식은 그들의 특정 파벌에 대한 충성이나 불순종의 역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낙인 찍기는 저항의 중심이 되었다. 혁명 지도자들인 뚜상 루베르튀르, 투생 루베르튀르와 같은 인물들은 이 관행을 없애는 것을 강조하며 그 억압적인 상징성을 비난했다. 낙인 찍기를 폐지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기치가 되었고 혁명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낙인 찍기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식민지 정권의 잔혹함을 상기시키는 실질적인 증거로 여겨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32년에 형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낙인 찍기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는 이 관행이 몇십 년 동안 은밀하게 계속되었거나
지역적 정당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반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과들루프와 기아나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계약 노동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낙인 찍기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농장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관행의 점진적인 폐지는 본국과 식민지에서 적용되는 정책 간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프랑스는 더 문명화된 이미지를 투영하려 했지만 식민지에서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억압적인 방법들이 유지되었다. 강제노동 수용소,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착취 기계. 프랑스 식민지 제도의 중심에서 강제노동 수용소는 제국 경제를 유지하고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떠올랐다. 프랑스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서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설치된 이 수용소들은 자연 자원을 착취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강제 노동은 자원 풍부한 지역에서 경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에서는 철도와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에 크게 의존했다. 인디제나법 코드 드 린디제나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종종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고 식민지 관리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세기 초 몇천 명의 남성들이 프랑스의 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식민지 기록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건강 상태, 불충분한 식량, 그리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체적 처벌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 프랑스 제국이 설립한 강제 노동 수용소 중에서 프랑스 기아나의 악마섬, 악마의 섬은 가장 잔혹한 곳으로 꼽힌다. 19세기 중반에 설립된 이 수용소는 특히 정치적 죄수와 범죄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의 장소로 악명 높았다. 섬에서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했으며 수용자들은 영양실조,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그리고 적대적인 열대 기후 아래에서 끝없는 노동을 강요받았다. 악마섬은 드레피스 사건 동안 유명해졌는데 당시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반역 혐의로 잘못 기소된 후 이곳으로 보내졌다. 비록 그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의 고난은 수용소의 비인도적인 조건을 폭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수용소에는 일반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1871년 파리 코민과 같은 사건에서 프랑스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프랑스 당국은 이러한 인물들의 신체적 제거를 식민지 권력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수용소의 가혹한 조건은 잠재적인 반대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 강제 노동 제도는 경제적 착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식민지 정책에 저항한 자들은 예시적 처벌의 일환으로 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러한 잔혹한 조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깨뜨리려고 설계되었으며 반란 시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관행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했다. 수용소에서의 가혹한 조건과 대규모 사망자들은 193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한 반식민지 운동의 영향으로 비판을 받았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연구자들 및 기자들의 보고서는 생산성과 통제를 명목으로 자행된 학대를 폭로했다. 강제노동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해체되었으며 국제적인 압력과 반식민지 운동의 확산은 프랑스가 식민지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용소들의 영향은 피해 지역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사회적 황폐화와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프랑스 제국의 강제 노동 수용소는 식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억압적인 도구 중 하나로 기억된다. 특히 악마섬은 이 시스템과 관련된 잔혹 행위들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프랑스 제국이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민지 감옥에서의 고문, 프랑스 제국에 숨겨진 공포. 프랑스 식민지 탄압은 경고의 구경거리로서 공공광장과 거리에서만 실행된 것이 아니라
폭력이 자제 없이 가해지는 감옥이라는 그림자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처형과 처벌이 인구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구금센터는 정치범, 반란자, 식민지 정권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고문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알제리와 인도차이나와 같은 식민지에서 문서화된 이러한 방법들은 체계적인 잔혹성에 기반한 처벌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감각 박탈, 통제된 질식, 극심한 과밀, 모의 처형과 같은 기술들이 억류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식민지 감옥의 벽 너머에서는 이러한 고문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처벌이 수감자들의 비인간화와 심리적 저항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감옥에서 구금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각적 박탈이었으며 이는 수감자들을 장기간 동안 외부 자극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완전히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없었으며 소리나 자연광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인간 상호작용의 부족과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은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환각, 심한 불안, 그리고 시간 감각 상실을 겪어 조작에 더 취약해지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자백하기 쉬워졌습니다. 이 방법은 알제리에서 민족해방전선 FLN 구성원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들은 지하에 창문 없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정치범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 갇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점차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식민지 구금센터에서 또 다른 반복적인 방법은 통제된 질식이었으며 이는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익사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천 주머니를 죄수들의 머리에 씌우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조였습니다. 피해자가 기절하면 호흡할 수 있도록 가방이 제거되었지만 그 과정은 반복되었다. 알제리에서는 이 방법의 변형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물고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이나 탱크에 반복적으로 잠수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극심한 공황 상태를 유발하여 수감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절대적인 공포 상태에서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의 처형은 죄수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수감자들은 눈을 가린 채로 감방에서 끌려 나와 외딴 장소로 이송된 후 총살대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장전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총을 공중으로 쏘거나 그저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방법은 죄수들의 심리적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들을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넘어서 식민지 감옥의 생활 조건 자체가 처벌이었다. 많은 경우 죄수들은 신문이나 구타를 당하지 않아도 질병, 기아, 그리고 위생 부족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 구금자들은 작고 환기가 되지 않는 감방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와 습기는 이 공간들을 질병이 통제할 수 없이 퍼지는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다. 식수 부족과 불충분한 음식은 수감자들을 빠르게 약화시켰고 많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몇 달 이상 견디지 못했다. 알제리에서는 일부 죄수들이 야외 우리에 갇혀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에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곤충에 물리고 탈수되며 끊임없는 피로로 인해 수감자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사법적 처형도 흔했다. 어떤 경우에는 간수들이 특정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구타하여 부상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질병 관련 사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감옥은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 고문이 절대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대중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문명과 진보라는 공식 담론에서 멀리 떨어져 이 구금소들은 죄수들의 생명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통의 기계로 기능했다. 감각 박탈,
질식, 모의 처형, 비인도적인 생활 조건의 조합은 죄수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식민지 체제에서는 반란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파괴하고 두려움이 감옥의 벽을 넘어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폭력이 저항을 꺾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감옥은 식민지 테러의 마지막 수단이 되었다. 그들의 벽 안에서 처벌은 단순한 억압의 행위가 아니라 목격자 없이, 탈출의 가능성 없이 실행되는 느린 사형 선고였다. 형틀 공개적인 수치. 형틀 칼은 죄수의 머리와 손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간단한 나무나 금속 구조물로 프랑스 식민지 제국에서 공개적인 수치의 상징이 되었다. 유럽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로 시작된 이 형벌은 식민지에서 더욱 가혹한 성격을 띠었으며 특히 노예, 원주민, 강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었다. 형틀 처벌의 과정은 간단했다. 죄수는 이동이 제한된 구조물에 놓이며 종종 광장이나 시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몇 시간, 때로는 몇 일 동안 죄수는 신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구경꾼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우에 따라 신체적인 공격까지 견뎌야 했다. 식민지에서 이 처벌은 종종 추가적인 잔혹 행위와 결합되었다. 역사적 기록에는 형틀에 묶인 사람이 식민지 감독자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군중에게 물건을 던져지기도 했다는 사례가 남아있다. 목적은 단지 처벌받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복종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었다. 형틀은 특히 카리브해 식민지인 생도밍게, 오늘날의 아이티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으며 이곳에서는 노예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주인에게 불복하거나 도망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명령의 의문을 제기한 노예들은 종종 형틀에 묶여 태양 아래서 수시간씩 처벌을 받았다. 생도민계의 플랜테이션에서 이 형벌은 자주 사용되었으며 지각하거나 금지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사소한 위반에 대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반란 시도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처벌의 강도는 공개적인 구타와 결합되어 형틀에 묶인 후 더욱 가혹해졌다. 프랑스 서아프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강제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식민지 권위에 저항했을 때 형틀 처벌을 받았다. 마을과 도시의 광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죄수가 몇 시간씩 노출되었으며 공동체는 이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매우 직접적인 신체 처벌인 채찍질과 달리 형틀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졌다. 죄인을 처벌하는 동시에 나머지 주민들에게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식민지 관리자, 감독자, 동료들에게 관찰되는 경험은 처벌을 집단적인 사건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어떤 형태의 저항도 억제하고 식민지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19세기 초 형틀 사용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더 정식적인 감옥 제도의 도입과 더 문명화된 처벌 방법의 발전과 관련이 있었다. 비록 형틀은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IT와 같은 지역에서의 형틀 사용은 혁명과 해방운동을 촉발한 분노에 기여했다. 이 처벌의 기억은 다른 형태의 식민지 억압과 함께 프랑스 제국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을 상기시키는 알림로 남아있다. 식민지화된 몸, 제국의 권력의 무기로서의 성적 학대. 프랑스 식민지 시대는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착취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폭력은 식민지화된 인구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깊이 불평등하고 인종차별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진 이 폭력 형태는 식민주의자들의 절대적인 통제의 표현이자 지배된 공동체들을 낙담시키고 약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식민지에서 여성들의 몸은 성적 객체화되고 비인간화되어 식민지 체제의 법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 정당화된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권력의 절대적인 불평등은 이러한 학대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지 관리자, 군인 또는 민간인들이
식민지 주민들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통제는 그들이 신체적이고 성적인 폭력을 무책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식민지 법은 그들의 행동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지 여성들은 법적 보호의 모든 형태를 박탈당한 채 완전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력 구조는 단순히 학대를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식민지 지배의 확장으로서 정당화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비인간화도 이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는 피지배 인구가 원시적이고 이국적이며 궁극적으로 열등하다는 개념을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내러티브는 식민지 여성들을 성적 객체로 묘사하며 그들의 몸이 식민주의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믿음을 영속적인 지속시켰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성들은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식민지 프로젝트의 전리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인식은 특히 갈등 중에 강해졌으며 성폭력은 반란을 일으킨 공동체들에 대한 집단적인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조적 면책은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법은 유럽계 정착민들을 보호하는 데 설계되었으며 현지 피해자들의 증언은 체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만약 식민지 여성이 강간을 신고했다면 그녀의 말은 가해자의 주장에 비해 무효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면책 문화는 단지 학대를 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특히 군인이나 관리들이 가해자일 경우 두드러졌으며 그들은 제국의 대표로서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누렸습니다. 성적 학대는 개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 광산,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식민지 여성들은 유럽인 감독자들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에서 일하며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작전이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습격 중에는 강간이 집단적인 무기로 사용되어 현지 인구를 처벌하고 억제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들 맥락에서 학대는 단순히 폭력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저항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 성적 폭력의 영향은 개별 피해자들을 넘어 전체 공동체에 미쳤습니다. 이러한 학대를 겪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극심한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강간에 대해 입을 열면 사회적 배척이나 거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강요는 학대를 지속시켰으며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두 가지 오명을 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동의 없는 행위의 산물로서의 오명. 둘째, 유럽인들의 인종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에서 혼혈로서의 오명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으며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저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인 예시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성적 학대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알제리 점령 중 특히 독립전쟁 1954-1962 동안 강간은 반란군을 지원한 공동체들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 서아프리카에서는 도로 건설이나 자원 채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감독자들과 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프랑스 인도차이나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성들이 성적 학대와 동시에 유럽 중심의 동양적 여성상에 의해 성적 대상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성적 폭력의 유산은 제국의 지배 도구로서 폭력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착취를 넘어 식민지화된 몸에 대한 통제는 제국 프로젝트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오랫동안 침묵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역사적 기억과 이전 식민지들의 사회적 역학에 남아있으며 폭력의 모든 형태가 무기로 사용된 시스템의 끔찍함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기능합니다. 강제 실종, 처벌이 망각이 되는 순간 프랑스 식민지 체제에서 억압은 공개처형, 감옥 고문, 강제 노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강제 실종. 이 처벌은 희생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 가족과 공동체를 답도, 시신도, 정의도 없이 남겨두었습니다. 알제리와 인도차이나와 같은 식민지에서는 강제 실종이 반란 지도자, 정치활동가, 그리고 정권에 의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인물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임의 체포, 야간 납치, 그리고 은밀한 처형은 식민지 세력이 저항 시도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공포 전술이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 1954-1962 동안 프랑스 군대는 반란 진압 전략의 일환으로 강제 실종을 시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알제리인들이 군대, 경찰, 그리고 공수부대와 같은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비밀 구금소로 끌려가서 신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처형되어 그들의 시신이 집단 묘지, 강 또는 지중해에 버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헬리콥터로 이송되어 공중에서 살아서 던져졌는데 이 관행은 프랑스 장군 마르셀 비제아르의 이름을 따서 비제아르의 새우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방법을 적의 신속한 제거로 정당화했습니다. 가장 잘 문서화된 사례 중 하나는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 프랑스 수학자이자 공산주의 운동가인 모리스 오댕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1957년에 프랑스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정부는 그의 처형을 부인했지만 2018년에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오댕이 고문 중에 살해당했으며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또한 민족해방전선 FLN과 협력한 혐의를 받은 민간인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10대들까지도 의심을 받아 체포되었지만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지 않고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행방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답변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년-1954년 동안 프랑스 군대는 호치민이 이끄는 독립운동인 베트민 전투원들에 대해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베트남 저항 세력을 무너뜨리고 인구 사이에 공포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식민지 군대는 공산당 지도자들, 파업 조직자들, 그리고 베트민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일부는 프로콘도르와 같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밀리에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마을이 대규모 실종 사태를 겪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마을이 베트민을 지지한다고 의심할 때 주민들은 기록 없이 체포되어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정글에서의 즉결 처형은 반복적인 관행이 되었고 시체는 강에 버리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집단 묘지에 묻혔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독립을 주장한 정치 지도자이자 지식인 활동가인 은구옌 반타오의 실종이었다. 그는 프랑스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고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식민지에 맞선 투쟁의 급진화에서 전환점을 의미했다. 강제 실종은 이중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시신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가족들은 끝없는 수색에 갇혀 답도 슬퍼할 기회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식민지 세력은 범죄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비밀리에 대량 매장된 무덤들, 알제리에서는 구금된 사람들을 시멘트 블록을 몸에 묶어 지중해에 던졌습니다. 또한 식민 당국은 이러한 실종 사건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체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탈출했다거나 반군에 합류했다 하는 말을 들었고 이는 어떤 종류의 조사도 방해하는 법적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식민지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식민지 당국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두려움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알제리에서 강제 실종 전술은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은 납치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실종자들의 운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늘날까지도 알제리에서 역사적 기억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강제 실종의 사용은 프랑스 통치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독립투쟁을 더욱 급진화시켰습니다. 각각의 실종된 지도자들과 함께 베트민은 저항을 강화할 새로운 이유를 찾았고 마침내 1954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제 실종은 프랑스 식민지 정권이 사용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처벌이나 처형뿐만 아니라 한 사람과 그들의 기억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고 이야기는 불확실하게 남았으며 가족들은 끝없는 기다림에 처해 있었다. 공공억압과 감옥 고문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제국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적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에 의존했다. 프랑스 식민지 역사에서 몇몇 전술이 이토록 잔혹했으며 몇몇은 독립을 위해 싸운 국가들에게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들, 프랑스 식민지 방법의 상징적 인물들. 프랑스 식민 제국은 방대한 영토와 경제적 힘으로 유명했으며 식민지 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억압적인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목격하거나 비판하고 이를 싸워 이기거나 문서화하며 저항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래에서는 프랑스 식민지 시스템의 잔혹함을 목격하거나 경험했거나 맞서 싸운 몇몇 주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알베르 론드르는 프랑스 식민지 전역을 여행하며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의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보도에서는 프랑스 기아나의 혹독한 형벌 시스템과 알제리에서 식민지 주민들과 식민지 지배자 사이의 압도적인 격차 등에서 나타나는 착취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론드르는 강제 노동을 문서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정책이 원주민 공동체에 미친 영향도 폭로했습니다. 그의 글은 프랑스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식민지의 현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내러티브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목소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마르티니크 출신의 시인이자 정치인인 아이메 세제르는 식민지 억압에 맞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던 네그리튜드 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인 나타국 귀국 수첩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트에서 세제르는 카리브해에서 프랑스의 통치 아래 발생한 심각한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묘사했습니다.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지 신체적 학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스템이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식민지 주민들을 단순히 생산의 도구로 전락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프랑스 해외 영토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노력을 이끌었으며 그의 투쟁은 후속 세대의 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는 프랑스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록 그는 프랑스 식민주의의 일부 체계적 관행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삶과 활동은 뜨거운 철로 낙인을 찍는 형벌, 농장 착취, 처벌적 폭력 같은 잔혹한 전술에 대한 저항을 잘 보여줍니다. 노예로 태어난 루베르튀르는 프랑스 제국에 도전하는 봉기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착취 시스템 중 하나인 생도맹에서의 노예제를 해체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식민지 전술의 실패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벨기에 콩고에서 일어난 학대를 폭로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로저 케이스먼트는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만행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과 유럽 식민지에서의 비인간적인 조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여 식민지 학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케이스먼트는 식민지 지배의 윤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확대했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제국들이 반복하는 유사한 착취적 관행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식민지 체제의 불평등을 폭로하려는 활동가들과 저널리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티니크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프랑츠 파농은 식민주의가 미친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저서 지구에 저주받은 자들에서 파농은 구조적 폭력, 공공처벌, 노동 착취가 식민지에서 물리적 지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파괴하려 했음을 분석했습니다.
파농은 알제리 독립전쟁 중 프랑스 군대의 고문, 강간, 대량 처형 등 가장 잔혹한 식민지적 방법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론적 분석은 이러한 관행을 더 넓은 지배체제와 연결시키며 전 세계적인 해방운동의 이해를 돕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강제 징집. 전쟁이 처벌이 된 때 프랑스 식민지 지배는 경제적 착취, 폭력적 억압,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의 강제 징집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도 유지되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온 수천 명의 남자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식민지 지역에서의 군 복무 강요는 단지 전체 세대의 자유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 정권의 복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의 형태로도 작용했습니다. 강제 징집은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알제리 전쟁 동안 젊은 알제리인들은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갈등에서 자신의 민족과 싸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술을 사용하여 저항을 약화시키고 알제리 정체성을 분열시키며 영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즉시 식민 제국의 눈을 돌려 병력을 보강했다. 50만 명이 넘는 식민지 군인들이 유럽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모집되었습니다. 알제리, 세네갈, 모로코, 튀니지아, 마다가스카르, 인도차이나 그리고 프랑스 서아프리카 출신의 남자들은 갈등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 징집되었거나 마을에서 납치되었거나 시민권과 재정적 보상을 약속하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갔습니다. 참회서 식민지 군인들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배치되어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고위험 전면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뢰밭을 제거하거나 적의 진지를 향한 자살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프랑스 군대 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군인들은 끊임없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군 관계자들은 그들을 열등하게 대우하며 장비도 덜 받고 음식도 더 나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결코 프랑스 군인들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유럽 참전 용사들에게 주어진 연금과 혜택을 거부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는 같은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식민지 군인들이 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티라유르 세네갈레 코르프에 징집되어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싸우도록 보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이 병사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고 프랑스 장교들에 의해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많은 이 병사들은 보상과 시민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아프리카 참전 용사들이 연체된 급여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중 세네갈 티아로의 캠프에서 프랑스 군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가 식민지 군인들을 전장에서 필요할 때만 소중히 여기고 갈등이 끝나면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강제 징집 사례는 알제리 독립전쟁 중에 발생했습니다. 25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자신의 동포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NLF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 토착 군대의 한 부대인 하르키스에 수천 명의 젊은 알제리인을 모집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강제로 협박을 당하거나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했을 때 프랑스는 하르키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겼습니다. 수천 명이 프랑스와 협력한 대가로 알제리 민족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감금되었습니다. 프랑스로 탈출한 몇몇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고 전쟁 중에 약속받았던 인정과 보호를 부정당하며 이등 시민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의 강제 징집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잔인한 관행이었습니다. 프랑스에게 원주민들은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전선에서
증언이 필요할 때 유용한 군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참회에서 포탄처럼 사용되었고 자살적인 돌격과 고위험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프랑스 군인들과 같은 인정이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그 전술이 훨씬 더 무자비했다. 젊은이들을 자기 민족과 싸우게 강요하는 것은 저항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나누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의해 모집된 알제리 군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졌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제국은 공공의 공포와 체계적인 억압을 결합한 처벌적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잔혹성을 넘어서 이러한 방법들은 지역 공동체의 사기를 꺾어 식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반란이나 고발을 통해 존엄성을 지킨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식민지 체제의 인간적인 대가를 드러내며 집단의식이 공포에 맞서 일어설 때 심지어 가장 강력한 제국도 한계를 맞이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